안녕하세요. 진화론, 오늘도 얘기 계속 할 텐데요. 중요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거의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번 영상하고,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영상 정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처음 영상에서, 얼핏 좀 말씀드렸듯이, 당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당시 유럽 사회에 일으켰던 많은 영향이랄까요? 또는 파란 이런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 18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이 출간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1860년 그 1년 후부터 수많은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그런 진화론에 관련된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다른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진화에 대한 주장을 했을 때 가장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원인이 어떤 종교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에 이제 반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교리를 신자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진화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 이제 그게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종교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종도 다양하지만, 그래서 각 종교인마다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어떤 설문조사를 좀 했나 봐요. 그랬을 때 불교나 의외로 이제 유대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용성이 높습니다. 한 70% 이상, 80%, 90%까지도 수용을 하고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창기 때 진화론이 나왔을 초창기 때는 가장 격렬한 반대를 했었던 그런 어떤 조직이었는데, 단체였는데, 지금은 예전에 어떤 교황이 진화론을 이제 수용했죠. 수용하고 빅뱅 이론도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빅뱅이나 진화는 모두 다 이제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신자들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제 개신교 계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일신교 중에서도 개신교 쪽에 근본주의 기독교 교인이 있거든요. 교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그 다음에 복음주의 개신교라고 하죠. 그런 계통.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얘기하고는 양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인들의 수용 정도는 10%, 2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번 영상의 주제는 진화론에 관한 여러 논쟁들, 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 한 2개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2개는 외국의 사례고, 2개는 이제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그 최초의 논쟁이 1860년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기 종의 기원이 출간된 게 185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해죠. 그리고 어디서 했냐면, 예, 옥스포드 대학에서 했고요. 그 옥스포드라는 그 대학의 명칭은 그 도시 이름이, 조그만 도시 이름이 이제 옥스포드죠. 예. 그래서 2사람이 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찰스 다윈의 그 다윈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에 아주 심취가 돼서 열렬한 지지자가 됐던 그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별명이 그 다윈의 불독이라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반대하는 쪽에서 헉슬리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다윈의 불독,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윈의 어떤 사상을, 진화론을 보호하는 어떤 좀 비하해서 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헉슬리라는 사람하고요. 헉슬리는 이제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월버포스라는 월버포스라는 주교, 그러니까 옥스포드의 주교입니다. 성직자죠. 대단히 유창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2사람이 논쟁을 벌였고, 이쪽에서도 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거를 제공했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격렬한 논쟁을 벌린 건 2사람이 이제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이 주교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신들의 조상 중에는 그 원숭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원숭이는 부친 쪽이냐 모친 쪽이냐라는 아주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좀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상대방이 듣기엔 대단히 모욕적이지만, 주위에 이제 여러 관중들이 그 듣기에는 대단히 좀 뭐랄까요, 토론 잘하는 거죠. 그래서 헉슬리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그 대응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는, 당신들처럼 진리를 왜곡하는 인간보다는 차라리 나는 원숭이의 자손이 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정 싸움까지 간 경우가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그 스콥스입니다. 스콥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스콥스 재판이라고 다 하고 별칭으로 뭐 원숭이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콥스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과학교사고요. 근데 이게 이제 1925년에 테네시 주라고 있죠, 미국에. 여기에서 그 공립학교의 경우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과학계 쪽 또는 이제 그 기독교 중에서도 근본주의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유주의 쪽이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진보적인 쪽이 있고, 이제 보수적인 쪽이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쪽이 있는데, 그 진보적인 어떤 그런 쪽의 기독교계에서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이제 그 진화론의 논쟁을 이제 불을 좀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컵스가 고교 시간에 그 법률을 어기고 진화론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근본주의 기독교계에서 고발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둘이 나오는데, 브라이언이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데로라는 사람하고. 브라이언은 정치가입니다. 당시 뭐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뭐 좀 거물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데로는 그 당시 그 스컵스 그 진화론 쪽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의 시민단체 이제 대표로 나왔고요. 그래서 둘의 논쟁에서 이쪽이 좀 뭐랄까요, 논쟁에서 이제 뭐 좀 승리에 좀 가까웠다고 할까요?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에서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어긴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쟁에서는 이 사람이 승리했다고들 대체로 생각을 했지만, 어쨌거나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판사가 벌금을 $100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논쟁으로 인해서 각 다른 주에서도 진화론을 금지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계속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공론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같은 경우 사실 미국 초창기 때 보면은 그 초창기 때 그 대통령들 같은 경우가 대단히 뭐랄까요, 좀 진보적이고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 많죠. 조지 워싱턴 포함해서 뭐 제퍼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종교와 정치를 엄격하게 좀 분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뭐 그런 그 어떤 미국을 이상으로 이제 꿈을 꿔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여기에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제 개척했던 사람들이 그 청교도,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1600년대부터, 그죠? 메이플라워인가요? 처음에 이제 도착했던 배가. 그래서 상당히 종교색이 짙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의 남과 북,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분리되었던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의 그 미국 남부 쪽,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쪽이 그 바이블 벨트라 그래가지고요. 그 남부 쪽은 상당히 그 근본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신교는 그쪽 계통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받고,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0% 가까이는 보수적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 재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스푸트니크호라고 이제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인 해가지고 스푸트니크호를 인공위성 쏴가지고 이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선두를 그 소련한테 뺏겼을 때 미국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학에 어떤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런 어떤 그
영향이랄까요? 그런 큰 영향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일은 아주 드물게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계기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뭐 저기가 있었는데요. 그 언론에서도 뭐 물론 얘기했지만은 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는 별로 그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그 2010년대 10몇 년 정도 하여튼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이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는데요. 개신교 근본주의 계통의 그런 단체나 또는 창조과학회 그쪽에서 우리나라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진화론 부분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죠.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빼야 된다 또는 뭐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이론을 좀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적 설계론인데 그것도 뭐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국회나 이런 쪽으로 청원을 놓고 압력을 넣죠. 그래서 이때 당시 아마 까딱했으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뻔했어요. 그 직전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다행히도 과학계에서 이제 반발하고 뭐 하면서 그게 무산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이 일 때문에 외국 과학계나 뭐 네이처지나 뭐 이런데 그 유명한 잡지 같은 데에서 뭐 어떤 기고문 같은 데서 대한민국이 그 창조론자들의 그 게임에 뭐 넘어갈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국제적인 망신을 뭐 당했죠. 좀 조롱하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참 다행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는 뭐 논쟁거리라고 하기보다는요. 2000이죠. 2017년에 왜 중소기업 벤처부인가요? 하여튼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신임 장관을 포항 공대에 있는 박모 교수를 여기 이제 추천을 해서 청문회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청문회 하면서 당시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과거 이 사람의 전력이 문제가 좀 있었죠. 뭐 유신을 찬양한다든지 뭐 그런 쪽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정체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뭐 그런 게 있었고 결정적인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교수가 창조과학회 협회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청문회 때 보시면은 어떤 청문회장에서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창조론을 믿냐?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한 걸 믿냐? 그랬을 때 즉답을 하질 않죠, 이분이. 다만 이제 뭐 그것은 제 종교적으로는 뭐 믿지만은 뭐 과학적으로는 뭐 다시 뭐 그게 좀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낙마를 하죠. 결국은 이제 장관이 좀 못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논쟁거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신천지 코로나 사태 때요. 신천지 때 그 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인가요? 뭐 광복절 집회라든지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낫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참 진화론을 떠나서 그 어떤 이성과 반이성과의 어떤 그런 싸움이지 않나. 참 그 우려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면 정말 뭐랄까요? 그동안에 이뤄놓은 그 사람들이 어렵게 이뤄놓은 어떤 과학적인 발전을 다 부정하는 것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뭐 진화론과 창조론, 뭐 창조과학에서의 서로 뭐 조용히 논쟁 없이 없이 그냥 그대로 뭐 진행이 되냐? 그건 아니죠. 특히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달된 2000년대 들어서는 온라인에서 대단히 많은 논쟁이 있죠. 저도 뭐 예전에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주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글을 쓰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때 몇 년간은 이제 그런 토론이나 논쟁에 대해서 아주 좀 재미를 들려서 좀 많이 글도 좀 올리고 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쪽에 사람들의 그 논리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요.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장은 이게 순환론법입니다. 이게 이제 오류죠, 이거. 논리 오류입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래요. 이 성서가 있습니다. 성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성서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뭐 하나님은 뭐 아담을 만들고 갈비뼈를 빼서 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바다도 만들고 뭐 빛이 있으라 해서 뭐 어둠을 없애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근거는 이제 다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되냐 하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제 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환된다는 게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거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B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다시 그 근거가 또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류는 어떻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구워서 익힘을 불어넣어서 영혼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주장은 그 근거는 뭔데? 그러면 성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서에 뭐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거든. 근데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 책에 아담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거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이게 무한반복. 그래서 아니 이 책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썼다고 책에서 말씀 막 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무한반복이죠.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논리적인 오류죠.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동호 반복이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거의 문제점은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요. 다른 책에 예를 들면 뭐 불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불경에 똑같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동일한 권위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얼마든지 있어. 힌두교 경전도 되고, 뭐 아무 사람이나 책을 하나 써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적어놓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자신만의 주장인 거지. 제3자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 흔히 얘기하면 뭐 헛소리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뭐 아무 책에다가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하고 내 얘기는 진리야. 예를 들면 뭐 저기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교주 같은 경우 그 어떤 뭐 그 경전 같은 거를 만들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말씀, 내가 얘기하는 건 진리고, 그리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위가 되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은 믿으면 진리인 거고, 믿지 않으면 또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보편적인 사실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보잉 747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장 유사한 어떤 케이스가 밀러의 그 실험처럼 뭐 초기 지구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거기에 있던 가스들이 그 번개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걔들이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화학작용을 하면서 점점 복잡해지면서 막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단세포 생물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인간까지 왔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생물체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확률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든지 무슨 뭐 원숭이가 될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게 대단히 작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보잉 747이 보잉 747의 부품이 몇만 개가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이 좀 고급스러운 건 뭐 한 2만 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항공기 같은 건 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뭐 몇만 개, 수십만 개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보잉 747의 항공기 부품이 그 어떤 무슨 운동장에 무슨 뭐 트랙에 쭉 깔려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보잉 747이라는 비행기가 조립될 수가 있느냐.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마치 인간이 되는 건 이 정도의 확률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타이핑 같은 경우는 원숭이가 글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침팬지라고 하죠. 침팬지가 글자를 모르는데 그 자판기 거기에
컴퓨터 자판기에서 타이핑을 해서 막 무작위를 쳤어요. 무작위 쳤는데 뭐 나는 저기 그 과천 동물원에 사는 침팬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막 자판을 두들겼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겠냐.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들은 두 가지가 좀 그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거를 그 핵심적인 그 과정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뺀 거죠. 하나는 단계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이제 보잉 747을 이제 뭐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죠? 그 우연히 화학물질이 계속 결합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건데, 진화론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처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그때 단숨에 인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화론에서의 주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35, 6년에 걸친 장구한 시간 동안에 단계적이죠. 그죠? 두 가지가 빠진 거죠. 단계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장구한 시간. 회오리 바람이 한 번에 불어서 단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단숨에 타이핑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타이핑으로 예를 들면 원숭이가 뭐라고 이게 딱 쳤어요. 나도 치고 가도 치고, 예? 그죠? 그 다음에 뭐 과도 치고 와도 치고 뭐 아도 치고 뭐 쳤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뭐 자판해서 글자를 한 30개를 쳤어요. 이게 글자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그러니까 요 점까지 해서 17개니까 17개를 딱 쳤을 때 막 치다 보면 그 중에 여기에 이 문장이 성립될 만한 그런 게 하나쯤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음번 타이핑 칠 때는 얘를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미한 결과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를 16개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여기에 가는 없으니까 이거에 그죠? 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때는 뭐 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칠 때는 뭐 니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합을 하다 보면은 나 다음에 이제 과가 올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니까 는이 있는데 나가 있는 상태에서 는을 쳤는데 첫 번째 친 게 여기 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조각조각 같은 경우가 유의미한 것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처음에 인간이 애초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죠. 그죠? 아주 단순한 단세포. 그 아주 단순한 단세포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는 훨씬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단세포 46억 년 전에 인류가 나타났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탄생됐고,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생명체를 대략 36억 년 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0억 년 기간 동안에 과연 그 단세포 같은 경우 핵도 없는 아주 단순한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단순한 그 세포의 각 부분, 예를 들면 기계로 치는 어떤 부품 같은 경우가 중간중간 계속 만들어지면서
서로 조금씩 결합이 되고, 그리고 단세포 만들기 전에 이거는 이제 어떤 과학자들의 이제 가설이지만 뭐 코아셀 베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면 훨씬 더 시간은 절약이 되고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분자와 분자가 부딪히다 보면 생명체의 어떤 재료가 되는 그런 분자 덩어리들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창조 과학에서는 두 가지를 뺍니다. 그러니까 장구한 기간과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그거를 빼고 얘기하죠. 단숨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데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 들어서 정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진흙을 해서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신들이 얘기해도 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최근 들어 좀 비교적 최근에 주장하는 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게 이제 시계공 유추라고 하는 건데, 이걸 처음 이제 주장한 사람이 그 페일리라는 사람. 그 잉글랜드의 주교고요. 그 다음에 대략 한 200년 전 정도 그 사람, 그때 이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는데 그 시계를 하나 주웠다고 가정할 때요. 시계 하면 이제 그 시대니까 이제 그 우리 쾌종 시계, 과거 이제 저희 또래에서 왜 학창 시절에 그 시간 알람을 맞춰 따라락 하면서 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시계를 한번 해부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막 코일 같은 것들이 감겨 있고 아주 복잡하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부품 하나가 뭔가 이렇게 빠지거나 불량이 나타나면 작동이 잘 안 되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시계는 어떤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뭐 하나 부품이라도 빠진다면은 시계가 작동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시계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런 정밀한 기계를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다. 그 시계는 이제 인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생명체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처럼 이렇게 복잡한 기계를, 복잡한 어떤 개체를 어떻게 이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참 논박하기가 조금 이게 짧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서는 시계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생명체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체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를 그 정향 진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기관이 예를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경 쓸 때 요 귀바퀴는 아주 유용하죠.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의 귀바퀴는 안경을 쓰기 위한 목적이었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그 자신의 조상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종이 나타났을 때, 그때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잘 적응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특징이 계속해서 자손에게 이제 물려준다는 거죠. 그게 누적이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크게 변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목적이 없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근거, 그런 거는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자 중에서 그 정크 유전자라고 있습니다. 정크하면 이제 보통 쓰레기 그러죠. 쓰레기. 우리 그 유전자의 그 뭉치가 그 염색체 아닙니까? 그 염색체를 쭉 분석을 해보면 그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그 유전자가 이제 보통 발현한다 그러거든요. 그 발현할 때 또는 뭐 발화한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새로운 발현되는 유전자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계속 많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혀 발현이 안 되는 유전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정크 유전자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그냥 그 유전자도 과거에는 어떤 일정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유전자가 삽입되거나 또는 얘가 변형이 되고 그러면서 얘가 발현이 되면서 얘는 작동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설계도가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는 시계처럼 시계를 보면 시간을 맞추고 작동하기 위한 부품 말고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유전자는 온통 군더더기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오랜 진화를 거쳐서 쓸모없게 그냥 쌓여서 계속 누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깔끔하게 그렇게 만약에 신이 창조를 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각종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종 질병, 그 다음에 노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드문 경우인데요. 이 경우 유럽인들한테 우리 아시아 계통 쪽 사람 흑인도 좀 드물고요. 유럽 계통 사람들한테는 비교적 조금 더 많다고 하는데 그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 헌팅턴 병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발견을 해서 유전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치료제는 없어요. 다만 이 병이 나타날 것이다, 안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알 수 있답니다. 그 4번 염색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서 23쌍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그래서 보통 이제 크기 순으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매기는데, 그 4번 염색체에, 4번 염색체에 이게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요새 세 개를 이제 코돈이라 하는데, 코돈 하나가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한 개 이상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요 배열이 보통, 그러니까 4번 염색체 중에서 요런 배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 19번을 넘지 않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대 19번 정도가 이제 그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정상이래요. 근데 40번 이상, 많게는 한 200번까지 이게 반복이 되면 이 병에 걸리는데, 이 병은 30 내지는 40 이후에 그 발병이 되는데, 그 뇌 신경계통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 악영향을 줘서 제대로 잘 이렇게 몸을 잘 걷지 못하고 뭐 흔들흔들, 그래서 뭐 헌팅턴 무도병이라고도 하고요.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흐느적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뭐 한 10년 남짓 살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려서라도 이 DNA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확히 한 몇 살 정도쯤에 발현될까라는 걸 예측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어린 나이에 그런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병이 어째서 이런 치명적인 병이 지금 계속 이어져 있을까? 이게 우성이에요, 우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헌팅턴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요거를 이제 우성을 보통 이제 대문자로 쓰잖아요. 얘가 이제 발현이 된다는 거죠. 소문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4번 염색체가 4번 염색체에 이제 요게 들어있는데, 물론 이제 4번 염색체가 다른 역할도 많이 하는데,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헌팅턴만 따지면은 상동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헌팅턴 유전자고 하나는 정상이라고 할 때요. 그럼 이게 이제 뭐 남자라고 하고, 여자가 또 뭐 있다고 할 때요. 여자는 둘 다 정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4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고요. 그죠? 불행해도 이게 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성이니까 이거 헌팅병 걸리는 거죠. 이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50%가 되죠. 만약에 한쪽이 둘 다 이건 100%죠. 다 라지 H, 스몰 H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성인데, 이런 치명적인 병이 우성인데 유지가 이어져 내려왔냐? 해답은 발병이 한 40대 근처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 40대면은 충분히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뭐 여유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팅병 유전병이 있더라도 그 전까지는 이게 발병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자손까지 낳고, 그런데 한 40원짜리에서 발병이 되는 굉장히 불행한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시계경으로 치면 불량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불량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그 전립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립선의 요도가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남자가 이제
그 40대 넘어서 50대, 60대 되면은 그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그 요도를 쪼이죠. 그래서 소변 보는 게 대단히 불편해지고, 뭐 전립선 약도 막 먹게 되고, 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설계를 한다면, 그 요도를 굳이 전립선 한가운데를 통과하게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논박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그 창조과학계에서 이제 지어낸 얘기 중에 또 하나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건데, 이거 뭐 약간 시계하고 약간 유사할 수도 있는데, 좀 차이점은 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눈 같은 경우입니다. 눈. 그 다음에 그 박테리아 그 세포 있죠. 세포 단세포를 얘기하는 거. 세균을 얘기하는 거. 박테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죠. 저기가요. 구조가요.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눈을 해체를 해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거냐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의 편모라는 것도 있는데, 그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균 중에는 이렇게 기다랗게 이게 요걸 긴 편자가 얘 채찍을 넣으면 채찍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근데 여기에 이제 마치 그 모터 비슷하게 생긴 그 구동장치 비슷한 구조가 작동 원리도 좀 약간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대략 뭐 한 10가지 정도 이제 부품이 그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그 적당한 모양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이게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부품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막 삐끗하고 그러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연한 어떤 진화에서 한 10개 가까이 되는 그 부품이 차례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눈 같은 경우도 이게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게 이런 그 각 부품이 뭐 수정체에 있고 그다음에 뭐 망막에 뭐에 이런 게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진화론의 그 해설 해명도 해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눈이요. 처음에 이제 단세포 생물이나 아니면 아주 단순한 다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피부에서 이제 빛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세포의 이제 표면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그걸 감지한다고 가정하죠.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쪼여지면 빛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약간 굴곡만 생겨도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요거는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는 알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빛이 나오는 그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안다는 거죠. 한 곳으로 모여주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고.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가 앞에 안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각막이라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튀어나오고 그 안에 이제 수성체가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는 거죠. 그런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그 진화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균의 편모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그 어떤 부품이 약간 불량이거나 또는 어떤 게 하나 없더라도 다 있는 경우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작동은 된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거보다도 더 작동이 더 뭐 어떤 변이가 일어났을 때 더 작동이 잘 되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고 또 어떤 거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거는 또 환경이 변화하면은 또 거기에 맞는 경우가 있으면 또 그게 그런 쪽으로 또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하면 이제 눈 같은 경우 부품 하나하나가 저기 너무나 이제 완벽하게 다 조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눈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만약에 설계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그 리처드 도킨스의 그 책 중에서 지은 책 중에서 그 눈먼 식기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지적인 존재가 눈을 설계를 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설계는 안 할 것이다. 왜냐면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우리 눈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세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세포가 있어요. 그럼 시세포에서 뭔가를 이렇게 빛 에너지가 해서 자극이 오면 원래는 그러니까 제대로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시세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것을 전달해주는 시신경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시세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시세포의 자극을 뇌까지 전달해주는 시신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전구를 할 때, 이게 전구면, 그 전구에 이제는 전기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뒤집혀져 있어요. 시신경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선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전구가 있으면 전구 바깥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선을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전구를 안쪽으로 하고 전기줄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필연적으로 맹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시세포가 없죠. 시세포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절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적인 생명체,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뒤집어진 상태로 됐는데 이게 뭐 생존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계속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로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다면 그 시계공은 눈이 멀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제목이 눈먼 시계봉입니다. 도킨스의 책 제목이. 예.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시리즈 진화론 영상 마지막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